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어의 이해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원격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고 한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국가적 이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 여러분들 양해를 좀 바라겠고요. 오늘 1강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언어 이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강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언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언어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강에 듣는 수업은 전체 시간 중에 조금 짧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양해를 좀 바라시고요. 저도 이제 제가 보통 그 대면을 면대면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언어 이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는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가지고는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가지고요, 좀 짧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히 하고 1강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해에 있어서 강의 계획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담당 교수 염형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이게 이제 이메일 주소가 되겠고요. 뒤에가 휴대폰 번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연락처를 보시고 여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문의 사항들을 얘기하시고 혹은 뭐 시정 사항이라든지 혹은 궁금한 것들 아니면은 뭐 이런 학습 내용에 대한 것들까지도 모두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이메일과 휴대폰은 열려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이 지금 보면은 이 아동문학의 이해에 이어가지고 이제 연강의 형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 시간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좀 당겨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업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이 있다면 수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수업 시간 그러니까 정정 기간 있죠. 그때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향후에 제가 그 여러분들과 면대면을 하게 됐을 때 또다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만약 지금 이 수업 시간을 좀 바꿀 수 없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수업을 다른 수업으로 좀 대체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 직접 만약에 수업 시간 변동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좀 연락을 주십시오. 수업 시간 변동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시겠죠? 자, 수업 교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언어의 이해라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정일원 선생이 쓴 책이고요. 신화사에서 나왔고 2009년도에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뭐 이 책을 특별하게 제가 뭐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이 언어의 이해라는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대단히 좀 딱딱하고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데서 대단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정일영 선생이 쓴 이 언어의 이해라는 책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하게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놓고 있어요.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익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과 이 책이 뭐 출판사라든지 정인영 선생과는 전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제가 여러 책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이 책이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좀 수월하고 쉽게 좀 쓰여진 책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차별 강의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별 강의 계획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 이번 주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돼 있죠. 어,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게 언어의 생성 과정과 발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서 언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도 언어지요. 그러면은 이 언어라는 게 과연 인간 생활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 언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번 한 학기 동안 그 언어가 도대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컨텐츠 학과의 학과적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언어를 제대로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언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언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언어의 생성 과정과 발생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 3주차에는 언어의 필요성과 속성,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언어의 이해의 그 책의 목차를 순서대로 학습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제가 매주 이제 물론 이제 첫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2주차부터 실시하게 될 거기 이 수업 안에 2시간 안에 시청각 교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어떠한 그 언어의 특성들을 그다음에 도대체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론적 측면을 학습한 후에 그것이 어떤 시청각적 측면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또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래서 매주 어떠한 그 시청각 교육이 있다는 점, 그 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4주차에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것은 언어의 기능과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네 번째 4주차의 학습에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5주차에 학습하게 될 내용들은 언어의 학습 과정과 방법 그리고 발달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학습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언어의 학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어떤 체득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엄마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그 엄마가 또 아빠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제 이 언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을 한국어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어떠한 습득 체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의 습득 체계 안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 안에서 한국어라는 언어
언어 체계를 학습하게 되고 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바로 한국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주로 뭐 하게 됩니까? 주 언어로서 행위하고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 언어인 한국어 이외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혹은 독일어라든지 이와 같은 여타의 언어들을 또한 뭡니까? 내가 쓰고 있는 주 언어 이외의 언어로서 습득하게 되고 활용하게 됨으로써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회 안에서 더군다나 사회 안에서 쓰고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학습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5주차에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6번째 6주차에 배우게 될 것은 언어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 분류되고 그러한 분류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언어 체계를 가지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6번째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7주차에 보게 되는 것은 언어 관련 시청과 교육이 되겠습니다. 언어 관련 시청과 교육이라는 것은 6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언어의 어떤 이론적 측면과 시청과 교육이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들었던 것들과 그 다음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떠한 영화 한 편이라든지 혹은 드라마 한 편 혹은 다큐멘터리 한 편을 시청하면서 장시간 동안의 어떤 그러한 것들의 시청을 통해서 언어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어 관련 시청과 교육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언어의 이해라는 뭡니까 이론 교육에 치우친 수업이다 보니까 자칫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들어와 가지고 어떤 대학 생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학 생활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되게 있죠. 그런데 대학 수업이라는 것이 너무 딱딱하게 이론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자칫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지요. 그러한 측면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언어 관련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측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8주차가 이제 중간고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 관련 시청과 교육과 중간고사는 7, 8주 되겠는데 이게 시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주에 하게 될 것은 언어학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을 어떻게 이제 언어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학의 분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 본다면 구체화해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어학의 분류에 나와 있는 여러 구체적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면으로 보면 한 학기 동안 수업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대학에 보면 언어학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 언어학과에서 한 학기 동안에 배워야 될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언어의 이해라는 책이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에 대한 입문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학에 있어서 입문서로서의 이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수박 겉핥기식의 어떠한 언어학에 대한 이론적 체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정도로 분류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라는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언어학이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분류를 총 우리가 2주차에 걸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2주차에 걸쳐서 하게 된 언어학의 분류라는 것은 언어학이라는 거니까 언어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이렇게 언어학이 분류가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학의 분류 체계 안에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구조주의 언어학과 기호학.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 기호학 이건 어떤 언어학에 있어서의 아주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산맥이죠. 어떤 면으로 본다면 큰 흐름이기 때문에 큰 흐름 안에서의 구조주의 언어라는 게 무엇이고 또한 기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이제 막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언어의 이해라는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지털 컨텐츠 학과에 들어와 가지고 디지털 컨텐츠 학과와 관련된 여러 수업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 수업들 중에 한 수업이지요. 한 수업이지만 이 언어의 이해라는 그 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러한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고 체계 안에서 대학에서의 학습이라는 그 과정 안에서 기본적 바탕을 까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지털 컨텐츠 학과 안에서 여러 수업들을 듣는 것들 중에 기본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를테면 어떤 수업을 듣는다. 이를테면 앞서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 아동문학의 이해다라고 했을 때 아동문학의 이해라는 것을 수업을 듣는 것도 역시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제 말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말을 선별적으로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언어학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언어를 만들어냈고 그 인류가 만들어내는 언어라는 것이 어떠한 학문적 체계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갖다 연구하는 게 바로 언어학이 되겠죠. 그러면은 언어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그렇지만 이 언어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점이 바로 뭡니까? 언어의 사용 유무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혹은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이냐 동물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추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의 어떤 사유책이라는 것이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거죠.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을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과연 만물의 영장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져지게 하는 여러 것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이 지구라는 어떠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에 의해서 피해받는 여러 생물들이 대단히 많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인간만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떠한 합리화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무턱대고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넘어갔던 측면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대단히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고리타분하죠. 너무 고리타분하고 뭐 저런 얘기들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죠. 대학생이죠. 대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고등학교까지는 어떤 학교가 어떤 학교에서 주어지는 여러 것들을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했던 측면이 크죠.
그러니까 정해진 룰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렇지만 대학이라는 것은 그 정해진 룰을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곳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단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강 신청을 누가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과목을 여러분들은 뭡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선택이 있고 그 선택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들이 대학이라는 생활 안에서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고 지속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이행하고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는 총 4년의 시간 동안에 전문화된 사회인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전문화된 사회인으로서의 교육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학이라는 사회의 어떠한 테두리 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사회와 부딪혀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대학 사회라는 것 역시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절반적인 속성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임 유무에 있어서 대학은 사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무한 책임적 요소들이 좀 덜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누리게 될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대학생이니까 용인되는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 4년을 벗어나게 돼버리면 용인되지 않지요. 이제 뭐가 됩니까? 대학까지 졸업한 놈이 그런 것도 못해라는 어휘가 붙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 뭐 대학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젊으니까 용서가 된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한 학기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들려드릴 겁니다. 과연 대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이고 어떤 상아탑으로서 그러니까 지식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고리타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굳이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학이라는 공간은 상아탑입니다. 지성의 산실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식을 지성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사유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언어의 이해라는 이 수업 시간 역시 여러분들이 기존에 고등학교 때까지 언어에 대해서 굳이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냥 언어는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이 언어의 이해라는 이러한 과목이 개설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수업을 듣게 됨으로써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왜 이 언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체계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언어라는 것이 어떠한 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사유의 폭을 넓혀주는 하나의 계기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11주차에는 구조주의 언어학과 기호학을 통해서 좀 더 언어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12주차에 들어서는 뭡니까? 언어학의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언어학의 적용 사례들이라는 것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언어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들 안에 보면은 언어학의 어떤 실질적 사례로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F 같은 거 있잖아요. 과연 CF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언어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CF 안에서의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CF를 30초의 미학이라고 불렀거든요. 30초의 미학이라는 것은 30초 동안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효과적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들로 이 컨티가 짜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30초의 미학이 이제는 15초, 지금은 15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CF 보면 15초입니다. 30초까지 가면 되게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15초의 미학으로 바뀌었죠. 그럼 15초 동안에 이런 거죠. 과연 언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이 어떤 언어적 측면에서의 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이거는 뭐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이 광고 안에서의 언어라는 것은 아주 극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짧은 어휘로서 많은 연상작용을 일으켜야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각인되는 효과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갖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12주차와 13주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14주차에 역시 언어 관련 시청과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7주차에 했던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14주차에도 언어 관련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언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뭐 이를테면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되고 어떻게 다큐멘터리화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주차의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죠. 이 기말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시기가 다가오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로 이제 제가 항상 매년 해오던 어떠한 기말고사의 형태라는 것은 미리 여러분들에게 서술형, 제가 서술형으로 기말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기말고사의 문제들을 한 10문제 정도 미리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혹은 뭐 문항수는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이를테면 10문제면 그 중에 5문제 정도를 시험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말고사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직접 그 문제를 받아들고 서술형 지필고사를 통해 가지고 써낸 것들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전체 100점 만점 중에 중간고사가 30점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0점이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점수가 2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10점이 바로 출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출결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 점수 10점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결 점수라는 것은 결국 기본 점수 10점을 모두에게 드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석을 할 때마다 감점이 붙게 돼 가지고 감점 체계로 넘어가게 되는 게 출결 점수 10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게 될 것이 바로 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과제 민감하시죠? 예. 그래서 이 과제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시청각 학습 후에 감상문을 제출하는 것. 그 다음에 A4 용지 2페이지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출할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리포트를 대체할 경우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시청각 학습 후에 감상문 제출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화라든지 어떤 드라마 혹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을 때 그것의 내용들을 감상문으로서 A4 용지 2페이지 이상을 제출하게 되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리포트로 대체할 경우 추후 공지하겠다라는 것은 중간고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중간고사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중간고사의 어떤 지필고사적 성격보다는 아까 이제 뭐 이를테면 시청각 교육이 2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청각 교육이 2번 있을 때 그 시청각 교육에 한 번은 레포트를 감상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또 한 번 그것을 갖다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로서 바꾸어 가지고
제가 제출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제가 추후에 공지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이해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들으신 후에 어떠한 그러니까 이 수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아, 이렇게 이번 학기에 언어 이해 수업이 진행되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앞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뭘 해봤습니까? 그렇죠. 언어 이해를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 뒤이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냥 오리엔테이션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도대체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해보고 이번 1강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루해 하시지는 마시고요. 아, 도대체 언어가 무엇인지, 언어의 이 수업 자체가 뭡니까? 언어의 이해지요. 그러니까 언어가 무엇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언어라는 게 뭐냐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 좀 더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사고의 폭을 좀 넓혀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의 정의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어는 뭡니까?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언어라는 것은 뭡니까? 말이죠, 말. 한국말이죠. 뭐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물론 뭐 여기에는 물론 한국 이외의 어떠한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이죠. 그럼 언어라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한국말일 것이고 그 언어의 정의라는 건 역시 뭡니까? 한국어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한번 볼까요? 그렇죠.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 지금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음성이죠. 혹은 문자. 여러분들 SNS 막 하시죠. 그 문자 따위의 어떠한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죠. 언어라는 건 체계죠. 그럼 왜 체계인가 이걸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자음, 모음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배웠죠. 그러니까 한국어라는 것은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단어로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 한국어라는 언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과 같은 자음과 아야, 어여, 오요, 오요 같은 모음으로 이루어진 조합 문자죠. 조합 문자. 그래서 이 한국어는 굉장히 과학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배울 때 이제 향후에 저희들도 배우게 되겠지만 입 안에서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뭐 후두음, 후여름 해가지고 막 우리 자랑스러운 누굽니까? 그렇죠. 세종대왕이 만든 굉장히 과학적 언어죠. 굉장히 과학적 언어로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칭찬에 마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존경에 마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국어학당 있죠. 어학당. 어학당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배우는 데는 굉장히 수월하게 잘 배웁니다. 이 학생들이. 한 1, 2주 만에 띄어버린 학생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음과 모음만 알면은 다 되잖아요. 자음과 모음만 알면. 왜? 조합 문자이기 때문에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과 아야, 어여를 갖다 조합시켜가지고 문자가 만들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중국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어는 음차죠, 음차. 그러니까 이 음을 빌어가지고 단어를 표현해내죠.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언어를 끌어와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가장 비슷한 언어를.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한자죠. 언어가 아니라. 가장 비슷한 한자를 끌어와가지고 언어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모르게 되면 그 한자를 모르게 돼버리면 그 의미 뜻 잘 모르게 돼요. 이를테면. 읽기도 어려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렇죠. 사진 찍음으로써 그냥 생각이나 느낌을 우리는 아주 쉽게 표현해낼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이거 언어로 표현해 놓을 수 있나요? 한국어로? 당연히 있죠. 뭡니까? 딱딱딱딱딱 되죠. 딱딱딱딱딱이 되죠. 한국어로.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중국어로 한다 그러면 딱딱딱딱딱이라는 한자어를 찾아내야 돼요. 그 한자어를 찾아내가지고 가장 비슷한 한자어를 찾아내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그 특성,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서 언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이라는 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국뽕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어 자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것은 결국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게 하는 요소죠. 여러분들 동물 언어 쓸 수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동물 실험을 했죠, 실제로. 언어학자들. 왜요? 인간만이 쓰는 게 언어인가를 갖다 연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동물은 언어를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정말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언어학자들이 실험을 진행하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따라하긴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지능지수가 높다는 뭐 돌고래라든지 혹은 유인원, 원숭이, 유인원과 비슷한 원숭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어떤 언어적인 것들을 학습하게 계속 만들면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얘기하는 앵무새나 구간조이 말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따라 하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따라 하죠. 그러면 안녕하세요를 갖다 따라하겠다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를 갖다가 인간은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하면은 언어의 인지 체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사유 체계 안에서 상대방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건냄으로써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타인에게 건네면서 그 타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반응 정도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말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연상하고 그 다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어떠한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나도 역시 속된 말로 그냥 쌩까고 가버리는 거죠. 하지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건넸을 때 상대방이 아주 반가운 얼굴로 웃으면서 아유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유 지금 뭐 이를테면은 점심시간이라 합시다. 점심시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혹은 점심 뭘로 드셨어요? 라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언어를 인간이 내뱉게 됨으로써 그 내뱉는 언어를 가지고 인간은 그 사유체계 안에서 다음 말을 연상하게 되고 그 다음 연상하는 말 다음에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를 계속 뭡니까? 머릿속에서 연상작용을 통해 가지고 언어로 표현해내고 표출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동물들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죠. 동물들 간의 언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식의 언어로 표출해내고 있느냐가 인간이 계속 어떤 연구한 분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연구를 계속 해봤더니 물론 이게 인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100% 옳다는 건 아니죠.
다만 뭡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봤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든지 행동들을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지 그것을 어떠한 그 동물들의 사유체계 안에서 연속작용, 연쇄작용으로서 언어를 구현해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언어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그 언어를 구현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냥 하나의 단순하게 따라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거를 하니까 이를테면 인간이 나에게 뭐 음식을 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달라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다. 라는 정도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어떤 사유체계라든지 전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이런 거죠. 잘했다. 잘했어. 잘했니?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잘했어. 이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잘했어 라는 것은 잘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약간 비꼬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 뭡니까? 높낮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잘했어.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되겠니라는 걸 갖다가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언어로서 달라지는 음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동물이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동물들은 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언어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언어 습득의 선천적 능력을 통해서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체계로서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야어요 기억 니은 디귿리을 갖다가 이제 한 5살, 6살 되면서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그런 자음과 모음 같은 거를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배우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어떤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그 자음과 모음 체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끔 받아들이는 그러한 학습법들이 많이 개발됐죠. 그래서 지금은 기억 니은 디귿리을 아야오여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언어를 던져줌으로써 그 던져진 언어 안에서 자음과 모음 체계를 이해하는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법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좀 더 쉽게,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쪽으로, 수월한 쪽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언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죠. 여러분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거와는 다르게 축약된 말들이 많이 쓰이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축약된 말들이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역시 똑같죠. 영어도 축약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플리스 원 커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원 커피라고 얘기를 해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젊은 세대일수록 영어 안에서도 어떠한 단어들을 축약해서 쓰는 형태의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언어라는 것이 어떠한 문화적 특성과 맞물리고 사회적 특성과 맞물려 가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런 거죠. 변화된 체계 안에서 편한적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라는 것도 역시 뭐냐면은 지금 이런 거죠. 축약이 일어나는 형태로 언어가 이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나 영원하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렇죠. 언어 체계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되고 발달되고 혹은 변화되어 왔던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어란 무엇인가? 그 언어에 대해서 지금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몇 년이 흐른 후에,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언어라는 게 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의 편의와 편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체계라는 것은 바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이 시간을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거죠. 먼저 진화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직립보행, 두 발로 직립보행을 했던 것은 아니죠. 진화론에 따르면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인간이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그 기독교적이나 종교적 특성 하에서 창조론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진화론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론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진화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인간이 두 발로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언어라는 것 체계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직립보행을 인간이 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생존 본능에 따른 직립보행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 생물종과 비교해가지고 현저하게 떨어지는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자라든지 치타. 사자는 뭡니까? 사냥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이빨과 그 난폭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치타는 뭡니까? 역시 사냥에 필요한 엄청나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이를테면 코끼리. 코끼리는 뭐 어떻겠습니까? 그 엄청난 등치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어때요? 생존 본능적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하찮죠. 하찮은 존재죠.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떠한 진화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의 본능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필요에 의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 발로 가는 것보다는 두 발로 서가지고 이 두 팔을 활용해가지고 뭘 맙니까? 도구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도구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그렇죠. 도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종들, 다른 생물 종들을 사냥하는 것, 사냥하고 혹은 그들을 이렇게 가둬 가지고 우리들의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변화시켜 버리는 것들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게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도구죠, 인간. 그러면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직립보행의 과정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또한 뭡니까?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인간은. 신체적 변화.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렇죠. 직립보행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던 두개골이 위로 쭉 올라오게 되니까 이 두 뇌 자체가 뇌수 그러니까 용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뇌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용량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후두부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 늘어난 후두부와 공명 그러니까 이게 공명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 떨린다는 거죠. 말 공명 엉엉엉엉엉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그렇게 엉엉엉엉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혀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혀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말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인간은 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라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언어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인간 뭐 그냥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뭐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발로 다닐 때와 인간이 일어나 가지고 두 발로 다닐 때의 어떠한 인간의 그 신체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구현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용이하게끔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인간의 유인원의 변화 과정을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얼굴의 형태, 그러니까 두뇌의 형태라는 게 점점 변해가죠. 두뇌의 형태라는 게 점점 변해가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두뇌의 형태라는 게 변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점점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는 게 뭡니까? 그들 종에게 유리하게끔 좋아진다는 거죠. 왜? 적자 생존이지 않습니까? 결국 생물 종이라는 것은 우수한 종만이 살아남고 우수하지 못한 종들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쇠퇴해서 사라져 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이라는 것이 결국 쇠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 조건들도 맞물려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조건으로서 언어라는 것이 발달되게 된 조건도 하나의 인간 종이라는 것을 살아남게 만들어준 요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수가 증가하고 코드부가 형성되다 보니까 뇌수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뭔가 뇌의 어떤 사고의 폭이 넓어지게 되니까 뇌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폭이 넓어지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언어를 구사하게 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말소리를 내는 조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언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 타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립보행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냥을 하게 됐어요. 사냥을 하게 됐는데 언어가 있기 전에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생기게 되면 뭡니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죠. 이런 거죠. 너 지금 배고프니? 배고파? 그럼 뭐 나와 같이 사냥 나갈래? 그럼 너는 저쪽에서 이 동물을 유인해. 그럼 내가 이쪽에서 이 동물을 찍어서 죽일게.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언어라는 게 없어버리면 할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어렵겠죠. 물론 뭐 손발을 손짓 발짓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말로 표현됐을 때 훨씬 더 수월하고 용이하게 어떠한 사고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해낼 수 있고 이것이 언어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문자라는 걸 가지게 되고 언어라는 걸 가지게 됨으로써 문명의 생성과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언어라는 것과 문자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글을 지금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지요. 문자죠. 문자 언어로서 한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 수많은 유학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요? 바로 문자라는 것은 바로 지배계층,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어떠한 권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모두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권력을 모두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어, 문자라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듯이 이 언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거기 때문에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다면 여러분들이 언어를 구현해내고 혹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발달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표현 능력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자, 오늘 1강 이 시간은 이런 정도로 마치고 자, 언어라는 게 무엇이었고
그 언어라는 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고 모두들 수고들 하셨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에 이어가지고 언어의 생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이 언어에 의해 대단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즐겁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혹은 이야기하면서 이번 학기 한번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